지난 시간에 바이킹이 영국을 점령했었던 것까지 했었죠. 그쵸?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뭐예요? 노르망디에 있었던 바이킹 후예가 영국에 상륙해가지고 왕조를 열었다라는 것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네, 그쵸? 근데 어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구 유럽의 역사, 아직까지는 서구 유럽의 역사로 보면은, 전체 역사로 보면은, 막 진짜 막 유럽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막 대사건일까요? 아니면 약간 좀 변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어, 전방에서 아직까지는 변방에서 있는 일이에요.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 예, 쉽게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예, 동아시아권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봅시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중원 대륙에서 시각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이거 손톱만 조그만한 일이죠. 네, 그쵸. 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대륙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마찬가지로 그 영국이 이렇게 뭐 바이킹의 침략을 받고 뭐 영국의 왕조가 세워지고, 예,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이 당시 그런 유럽 세계에서는 중심지 역할까지는 아직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아직은 못할 때예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전 네, 유럽에 그래도 힘과 패권이, 예, 몰려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을 텐데,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냐면 바로 요 지역이에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즉 여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옛날 프랑크 왕국이 있었죠. 그쵸? 예, 예, 샤를마뉴의 프랑크 왕국이 있었던 거기가 유럽의 아직까지는 중심지예요. 그쵸? 네,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쪼개졌었잖아요. 그쵸? 네,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쪼개졌었는데, 중프랑크는 이제 후계가 이제 어쩌고저쩌고 꼬여가면서 이제 삼촌들이 이제 갈라 먹어가지고 오늘날의 프랑스와 독일처럼 됐었다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프랑크의 일부가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이렇게 그 편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 역사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영국이 이제 그 유럽에 그런 어떤 유럽을 움직이는 패권 국가로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의 패권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라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요 역사, 그러니까 중세 역사는 요 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보시면은 거의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 역사를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중국 대륙 본토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얼추 설명이 되잖아요.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뭐 중원 대륙에서 영향을 끼쳤던 뭐 외부의 어떤 일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때는, 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후대에 이제 그렇게 국가가 생겨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면 서양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힘이 강했던, 예,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무게추가 조금 더 실렸던 지역이 독일 지역이에요. 예. 예, 프랑스 지역보다는 독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했던 신성 로마 제국 있었잖아요. 그쵸? 샤를마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활시켰던, 그 교황이 부활시켰던 신성 로마 제국 아시죠? 그쵸? 네. 예, 근데 그 제위가 원래 중프랑크 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중프랑크를 이어받았잖아요. 그 네. 샤르마니의 장남이 중프랑크에서 이어받았는데 후계 구도가 막 어찌어찌 되면서 그 제위가 이제 그 사실상 이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예, 이게 막 후계가 막 꼬이고 꼬이고 해서 이제 막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제 요런 상황이 왔었는데, 요거를 이제 로마 교황이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이어가는 이제 그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를 했을 때, 교황이 선택했던 파트너는 독일 쪽의 황제였던 거예요. 독일의 왕. 예, 그러니까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프랑크를 선택한 거예요. 서프랑크가 아니라 예, 네. 동프랑크를 선택을 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을 부활시켜야겠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네. 그 무게추가 독일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아까 말했던 프랑스라고 하는 서프랑크 지역 있죠, 그쵸? 그 네. 지역이 계속 견제하고 도전하고 이런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견제하고 도전하고 흘러가는데 뒤에 보니까 영국이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영국이라는 녀석은 자기가 유리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유리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아까 말했던 신성 로마 제국 독일에 붙었다가 그러면 이제 프랑스와 원수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위험하겠다 싶으면은 거기 동프랑크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다가 동프랑크가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럼 영국은 어디로 가느냐? 프랑스에다가 또 손을 대서 손을 잡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영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그런 나라로 자리를 잡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가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영국은 그걸 또 이제 멋있게 포장을 해서 자기는 그 유럽 대륙의 그 균형추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독일이 너무 강성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에다 힘을 실어줘서 그걸 맞췄다? 프랑스 쪽에다가 실어줘서 그 세력을 맞춰서 네. 예, 이렇게 독주할 수 없게끔 예,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고 또 프랑스가 너무 강해질 것 같으면 어디에다가 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독일 쪽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예, 우리는 이렇게 유럽의 예, 그런 어떤 그 균형을 지킨 대단한 민족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데 네. 예, 정확히 알고 보면은 이제 이득이 되는 그거에 따라서 독일에 붙었다, 프랑스에 붙었다 이랬던 이제 쪽이 영국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 세력 균형이 이제 유지되는 나라가 지역이 이제 서구 유럽이에요. 그래서 요 중세의 이제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중심되는 그 지역을 독일하고 이탈리아로 놓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계속 도전하는 지역이 어디냐? 프랑스, 그쵸?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더 이득이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붙는 나라는 어디냐? 영국. 아, 예,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큰 테두리는 예,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의 역사를 예, 어느 정도 말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독일에 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독일에 왕이 왜 필요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중세시대고 봉건제도잖아요. 그쵸? 중세시대고 봉건제도다 보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힘 있는 귀족 세력들이 땅 따먹게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예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싸우는 거죠. 그쵸? 그래서 훗날 독일이라고 불릴 지역은 바이에른, 프랑코니아, 작센, 슈바벤, 로렌이라는 힘센 귀족의 영지로 일단 쪼개져 있고 얘네들이 이제 틈만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워서 영지를 더 늘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싸움에 지친 귀족들은 평화와 질서를 갈망하면서 귀족 사이의 분쟁에서 심판이에요. 심판, 레프리 역할을 해줄 군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왕이 이제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끌고, 그쵸? 큰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해외 원정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독일 변방을 위협하는 이제 뭐 기마 민족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뭐 바이에른 뭐 영주가 혼자 나가서 싸워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죽는 거죠. 그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에 유지들이 있고 사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거기에 그 뭐 일본에 이제 그 외병들이 대규모로 상륙을 합니다. 근데 경상도에 그 귀족만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뭐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런 데는 야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이제 쓱쓱 쓸려 나가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쵸?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힘을 하나로 쫙 모아가지고 그 대병력을 이끌고 그런 대규모 외적과 싸워서 이겨줄 그런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쵸?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린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써. 못 싸우죠. 그쵸? 지금 외적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옆에 영지 공격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내분으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주예요. 군주의 필요성들을 조금씩 이제 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방어전도 잘 펼치면서 해외 원정도 해 가면서 이 모든 그 세력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안 써.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오히려 네, 그 역량과 힘을 어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해외 원정을 하는데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과 에너지를 소모적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적으로 아,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군주가 필요하다, 군주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독일 그 귀족들이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시원찮은 군주가 세워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변변찮은 군주가 세워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연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이 모든 지역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 외적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얘가 영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유지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안 듣겠죠. 그 안 듣는 것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분이요. 내분이 일어나고 군주를 바꿔버립니다. 네, 누가 될까요? 그럼 그 군주는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이제 그 사회를 이어가는 곳이 이제 독일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통솔력과 전투력을 잘 발휘를 해주면은 독일 입장에선 좋잖아요. 그쵸? 그 힘이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소진되고 내 영지도 뺏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해외 원정을 떠난다거나 해서 내 영지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외적들을 토벌을 해서 다시는 이제 이런 위협을 느끼지 않게끔 덜어주니까 다른 곳에 더 매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그 바탕을 제공해주는 그런 그 울타리를 제공해주는 그 사람으로서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하는 건데 근데 그 군주가 힘이 그거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군주가 그 정도 역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주. 네. 그 군주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선량한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군주가 자기의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내 힘을 뺏어갈 수도 있다. 약간 잘 감이 안 오시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힘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외적과 싸우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 왕이 지금부터는 이제 뭐 전라도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지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내 사람들을 거기 임명해서 이제 왕이 지역을 직접 통치한다. 이렇게 네. 나가려고 하는데 군주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거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는 또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절묘한 선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게 독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허접한 군주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전이에요, 내전 여기는. 예, 네. 오히려 없는 거나 있는 거나 거의 뭐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너무 강력한 군주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가라. 네, 그것도 내전이. 아, 왜요? 나의 권리와 권한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쵸?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역사가 독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변찮은 군주가 세워지면은 곧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 그 왕위 계승자가 바뀌어버려요.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독일에서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그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세워버려요. 아, 그런데 너무 강력한 군주가 이렇게 세워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아니, 그 안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아, 말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 네. 사람한테 힘이 쏠리면서 또 내분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네. 이런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래서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힘을 외부로 쏟을 수 있는 정도의 유능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해서 뭐예요? 그 어떤 힘을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예, 그렇게까지 할 만한 힘은 없는 사람. 요게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최고의 군주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절대 군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독일 입장에서 절대 군주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허약한 군주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는 이만 못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적절선을 찾는 과정에서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어요. 독일 왕조는. 네, 네. 그런 왕조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그 지역들이 하나로 통합된 국가가 탄생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역들이 다 하나의 나라로 묶여 있잖아요. 당연하게. 그쵸? 네. 그런데 그 독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상도도 하나의 나라, 전라도도 하나의 나라, 강원도도 하나의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거예요. 네. 왜요? 요 선을 기가 막히게 유지를 해왔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근대 시대에 이제 들어와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발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다 같은 독일인인데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각자의 나라를 하고 살지 말고 독일이라고 하는 통일 국가를 건설해 보자라고 하는 게 근대 세계에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래서 비로소 탄생하는 게 독일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독일의 역사라고 하면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군주가 있으면은 좋은 군주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싸운다 안 싸운다? 덜 싸운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힘을 해외 원정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외적을 격파하는 방어 전쟁이 됐든지 해서 좀 더 좋은 쪽에 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도 어느 정도 유능한 군주를 세우는 것을 원해요. 그쵸? 네. 그게 없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무한 배틀이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외적 쳐들어오면 공멸이잖아요. 그쵸? 예,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군주를 항상 끊임없이 바랍니다. 그런데 네. 이들이 또 경계하는 게 뭐예요? 너무 유능한 군주, 너무 힘이 센 군주가 나와서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패권을 그거를 전부 다 회수를 해서 왕의 것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극도로 경계하는. 아, 네. 예, 그래서 요 조그맣게 쪼개져 있는 영재들이 누가 이렇게 힘이 쏠릴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편이랑 또 손을 잡고 또 외교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를 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끌어들이기 쉬운 나라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였던 거예요. 네. 황제의 힘이 너무 강해진다. 그러면 어디에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조그만 그런 어떤 공국들이 어디에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훗날이 프랑스가 되는 서프랑크에다가 손을 내미는. 네. 그래서 황제를 견제하는 겁니다.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래, 어디에다가 또 손을 내밀어요?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에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황제를 또 공격하기도 하고 가끔씩 거기에 져가지고 황제가 바뀌기도 해요. 독일 왕이. 아, 네. 네, 그걸 못 막아가지고. 네, 그런 역사가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프랑스는 이번이 기회다. 우리가 저기 좀 주도권을 잡아보자 라고 해서 또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또 깨지기도 하고 네,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영국은 요번에 독일 편에 서는 황제 편에 서는 게 좋을까 프랑스 편에 서는 게 좋을까 저울질하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이런 역사가 그래서 진행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지금 전체 유럽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요거 기억하고 이후 역사를 보시면은 이게 이래서 이러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재를 다스리는 간섭할 만큼 강해지는 것은 원치 않게 돼요. 그래서 그 중간선을 항상 찾게 되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샤를마니의 후계자가 이제 마지막 계승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콘라트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을 프랑코니아의 콘라트라고 하는 사람을 독일 왕으로 선출을 하면서 동프랑크예요. 독일이니까 동프랑크입니다. 동프랑크에서는 카룰루스 왕조가 샤를마뉴의 후계가 끊어지게 돼요. 네. 콘라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외가 쪽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샤를마뉴하고. 그래서 이제 직계로는 이제 끊어지게 되고 서프랑크는 직계로는 이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서프랑크도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카롤링거 왕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의 무대 바깥으로 이제 퇴장을 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동프랑크의 카롤링거 왕조가 퇴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프랑크의 카롤링거 왕조도 꽤나 강력하게 이제 더 강력했어요. 서와 동을 비교했을 때 동프랑크가 더 강력했는데 이후에 후계를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뭐 빨리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뭐 하여간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마지막 계승자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요때 오늘날의 헝가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마자르족이라고 하는 동방 기마 민족들이 거기에 눌러 앉아서 생긴 나라가 오늘날의 헝가리거든요. 네. 근데 마자르족들이 막 밀려오던 시기가 요 시기였어요. 근데 요 어린 나이에 요 카롤링거 계승자가 마자르족들을 잘 막았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엄마. 못 막았죠. 그쵸? 못 막은 데다가 이제 병에 걸려서 세상을 이제 일찍 떠나게 되면서 이제 그 귀족들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마자르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그쵸? 예, 그런 사람이면서 너무 강력한, 그러니까 진짜 대영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힘주면은 독일 전체를 다 집어삼킬 것 같은 대영주를 왕으로 또 세우기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또 꺼려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적당히 잘 싸울 것 같으면서도 적당히 힘이 없는 예, 네. 콘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 콘라트가 마자르족하고 또 잘 못 싸웁니다. 아, 네. 예, 막 무찌르기보다는 별 시원치 않게 돼요. 그래서 그 아, 다음에 이제 콘라트가 이제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콘라트가 세상을 떠났을 때쯤 됐을 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작센이라고 하는 꽤나 강력한 영제를 가지고 있었던 하인리가 독일 왕으로 선출이 되면서 독일 그 지역에 한동안 꽤나 강력한 그런 그 세력이 구축이 되게 돼요. 네. 예, 한동안 이 작센 왕가가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동안 꽤나 강력한 왕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황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는 또 그 일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인리 1세가 독일 왕으로 선출되는 그 배경이 이제 그런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유지들 귀족들이죠. 지역 유지들 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왕을 가지고는 지금 마자르족이라고 하는 이런 동방 기마 민족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훈족과 같은 애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의 왕으로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일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것들을 더 잘 이렇게 통솔해서 싸울 수 있는 좀 더 용맹하고 잘 싸우는 왕을 일단 왕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이 하인리 1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세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위협하던 많은 적들을 토벌을 하는데 실제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덴마크인들은 바이킹들이죠. 아직도 바이킹들이 이제 저기 뭐냐, 괴롭힐 때거든요. 그래서 덴마크인들을 유틀란드 반도는 진짜 오늘날의 덴마크 이렇게 있는 데 있죠. 그쵸?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막 내려왔던 거죠. 다시 원래 요 자리로 이제 밀어낸 것이고요. 독일 국경을 동쪽으로 더 넓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마자르족들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승리를 해서 더 밀어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오늘날의 헝가리 그 지역 저쪽으로 밀어내서 그 국경을 안정시키는데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왕이 하인리 1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왕이 계승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번에는? 있겠죠. 아직은 없어요. 이런 그 업적이 있으니까 그 것들을 아직은 밀어줄 때고 이게 더 큰 권력으로 나오는 그런 위협은 아직 자기 목에 안 들어올 때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인 오토 1세라고 있는데 오토 1세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귀족들의 추대로 왕으로 선출이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외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분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를 한 몸에 얹고 왕으로 출범했던 그 사람이 오토 1세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가 끊겼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을 부활시킨 그 왕이 바로 부활시키는 그 주인공이 요 오토 1세가 돼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독일의 그런 힘을 결집을 해서
막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펼쳤던 그런 왕이 이 왕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권력을 이제 공고하게 했느냐라고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결혼이에요, 결혼. 예, 네. 고대 세계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자기랑 결혼한 사람을 어디에다가 임명하는 거예요? 새로 얻은 땅이나 아니면 자기한테 반란 일으켜서 쫓아내면은 영지가 비잖아요. 예, 이런 네. 데를 이제 자기랑 혼맥으로 얽혀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공작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권력을 공고하게 했고요. 그리고 샤를마뉴가 행사했던 그 권한 중에 하나가 고위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네. 그대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인츠라고 하는 그 큰 지역이 있어요. 독일 안에. 그 지역의 대주교를 교황청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임명해요? 독일 왕인 오토 1세가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인츠 대주교는 마인츠에 가서 종교와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세속 영주예요, 말 그대로. 아,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세속 영주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성직자죠. 세속 역할을 하는 성직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 독일 왕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예, 이거 임명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편인 성직자인데 그 사람을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그쵸? 예, 요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 권한과 이런 것들을 안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직자가 죽으면 왕에게 충성하는 성직자를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제 점점 자기 편을 늘려가는 그리고 반대판은 이제 때려잡는 거죠. 그쵸? 또 싸움 잘해요, 이 사람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권력을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왕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공고해지는데 결정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 레우펠트라고 하는 곳에서 아까 말했던 마자르족 있잖아요. 그쵸? 네. 마자르족을 완전히 괴멸시킨 사건이 한번 벌어집니다. 예. 네, 이 사건이 아마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독일에 이제 너무 커지면은 조금 반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토를 이제 몰아내려고 마자르족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외적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을 불러들여서 오토를 좀 몰아내보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오토가 손을 잡고 들어온 마자르족을 거의 괴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토의 권세와 패권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인기가 유럽의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환호를 하게 됐다고 해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메가더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거 아시죠? 예, 네. 나치죠, 그쵸? 예, 나치의 손으로부터 자유세계를 구한 영웅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출마하시라 하면 바로 된다라고 누구나 권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었는데 나는 군인으로 저기 살다 갈 거지 난 정치 안 한다라고 해서 그냥 이제 사라지시는 분이 이제 메가던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찌르게 되는 사건이 오히려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아마 동복형이었을 겁니다. 이복형이었을 겁니다. 이복형이 이제 오히려 외적을 끌어들여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대패를 시키고 전 유럽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요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패배로 인해서 동방의 기마민족이었던 마자르족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유럽에 동화하는 길로 나아가게 돼요. 바로 그 후예가 오늘날의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아, 예. 네, 헝가리 사람도 원래 말 타던 사람들이에요. 네, 초원지대 말 타던 사람들인데 네,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토의 그런 패권과 권세가 이제 어마어마해지게 돼서 어디로 이제 그 더 이거를 뻗칠까 이제 오토가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독일은 다 제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게 서프랑크, 동프랑크 나눠지기 전에는 저쪽 프랑스 지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지역까지 이만큼 그 뭐냐, 더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오토가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한창 주가가 뜨고 있을 때, 그러니까 동프랑크는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사람 어디를 이제 생각할까요? 아, 네. 서프랑크나 중프랑크를 생각하겠죠. 그쵸?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저기까지 내가 그 손에 넣고 옛날 샤를마뉴처럼 될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오늘날 이탈리아죠. 중프랑크의 이제 그 왕이 그 후계가 없이 죽어요. 안타깝지만 후계가 없이 죽어서 이제 그 미망인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미망인한테 그 이제 서로 왕 되겠다고 여기저기서 이제 청혼을 하게 되는 요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아델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미망인 왕비였던 사람. 이 왕비한테 그 사람을 자기 왕비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거의 이렇게 가둬놓고 협박하고 네.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은 이제 내가 그 뭐냐 그 혼수죠. 혼수로 이탈리아 지역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니까 유력 귀족들이 일제히 다 청혼하는 요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심지어 그 청혼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제 전임 그 왕이었던 자기 남편을 암살했던 암살자까지도 들어있었다고 해요. 아, 네. 예, 그 사람이 이 아델라이드를 가둬놓고 나랑 결혼해 막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예,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오토는 어떻게 하면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에까지 내 세력을 뼈쳐볼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그런 그 이탈리아 지역에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망인이었던 아델라이드가 거기에 이제 지끈지끈한 거죠. 그래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누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오토가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마자르족도 격파하고 그쵸? 유럽의 구원자로 칭송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오토에게 사신을 보내서 SOS를 칩니다. 아, 오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이게 웬 떡이냐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어떻게 하면 내 세력을 뻗쳐볼까 하는데 거기에 힘이 부족한 미망인이 도와달라고 SOS를 쳤으니 그쵸. 나는 군대를 이끌고 가주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그냥, 되면서 내가 원했던 이탈리아도 손에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것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실제로 아델라이드를 구출을 해줘요. 아, 예. 예, 그리고 구출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아,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탈리아 왕으로 정식 선포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탈리아 지역도 손에 넣는 왕이 오토가 돼요. 아, 예.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교황 있잖아요. 그쵸? 교황. 네. 교황이 이제 이렇게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오토가 이탈리아 지역의 왕까지 겸임을 하게 되니까 교황이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넙죽 엎드리게 돼요. 예, 아, 이때는 넙죽 엎드렸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가서 네. 이제 충성 맹세를 하고, 그러니까
충성 맹세를 하고 오토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관을 씌워주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샤를마뉴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약간 그 교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우위에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위협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황제가 그렇게 막 꿀릴 게 없는 요런 어떤 느낌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포하는 요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라 오토의 그 권세와 권위가 이제 이렇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교황이 그리고 그 뭐냐 성직 임명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때는. 그러니까 네. 잘못하면은 교황이 자기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예. 예, 여기 가가지고 납작 엎드리면서 오히려 황제로 선언을 해주는 요런 예, 일을 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재밌는 게 그렇게 했다는 게 언제 금방 그 들통이 나냐면은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교황 입장에서는 위협이 있잖아요. 그쵸?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는 위협이 있으니까 오토가 독일로 돌아가자마자 마자르족 다시 이렇게 긁고 야, 너 반란 일으켜 쳐들어와 이렇게 하고 독일의 네. 귀족들한테 야 너희들도 좀 합세해서 오토 좀 물리쳐 이렇게 하고 예, 그런 것들을 뒤에서 다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토가 그거를 알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로마로 와서 이 교황 실제로 폐위시켜 버려요. 아, 예,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교황을 실제로 세워버립니다. 회의 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교황이 우려했던 바가 실제로 됐던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교황이 그걸 내다 보니까 미리 그쵸 좋게 예, 신성 로마 제국 황제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너무 이제 세력이 커져서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간계를 써가지고 예, 그 권세를 꺾어보려고 하는 그건 뒤로 진행하다가 뽀록이 나가지고 아, 자기 교황 자리가 날아가고 딴 사람이 교황이 되는 요런 역사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오토의 권세와 그 세력이 강성했다는 거죠. 그쵸? 그만큼 세졌다는 거예요. 그랬기 네. 때문에 이제 영주들도 이제 그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 다음에 그쵸? 이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